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염내과 김용찬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요즘에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궁금해하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내용 6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백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실제 백신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백신들이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백신들의 효과는 어떠한가, 백신은 안전한가 과연, 그리고 내가 이 백신들을 꼭 맞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지금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교직원들은 어떤 백신을 언제쯤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신의 역할을 설명드리기 전에 백신의 원리를 일단 먼저 잘 아셔야 되는데, 백신의 원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알아야지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말씀드릴 내용이 좀 이해가 잘 되실 건데, 항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항원이라는 것은 이런 별표인데, 여기서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세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백신과 같은 외부에서 투입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항원들이 있고, 이 항원들이 몸 안에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 중에서 이 B세포라는 B림프구가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항체들, 이 별표니까 얘는 뾰족뾰족, 얘는 여기에 면에 잘 닿도록, 그리고 얘는 동그랗게 잘 맞도록 이렇게 반응을 하게끔 항체들을 만들어내고, 이 각각에 맞는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특이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항원 항체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백신 맞았다고 해서 이번 코로나19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닌 것은 이런 항원 항체의 특이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항원 항체 특이성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대해서 몸을 지켜내려는 체내의 기초적인 반응이 바로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이런 항원 항체 반응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예시를 크게 2가지를 보여드리면은, 백신이 일단은 첫 번째겠고요. 이건 이제 백신이 만약에 투여했을 때 외부에서 이제 백신을 투여해 줍니다. 그러면은 수일에서 수주 내에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이런 백신 물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세포도 생기고, 그 다음에 항체들도 생기고, 이렇게 면역 반응이 생겨서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스코브2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을 해서 질병으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게 바로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 면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이제 항체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항체들을 직접 투입해 주는 겁니다. 항체들을 직접 투입해 주는 건데, 이런 항체들은 그러면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회복기 혈장 치료라고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이런 항체들이고요. 그거 외에도 셀트리온에 아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좀 관심이 있는데요, 다른 목적으로. 그런 셀트리온으로 유명한 단일클론 항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항체들을 투입을 하면은 감염이 됐을 때 초기에 이런 항체들을 딱 투입을 하면은 얘네들이 질병으로 가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막아줘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꽤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항체를 넣어서 수동 면역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2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 2가지의 차이는, 앞에는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항원과 항체에 대해서 아주 특이적으로 잘 반응을 합니다. 근데 앞에 거는 재차 침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다시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재빠르고 강력하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외부에서 투여해 준 거는 몸 안에서 그냥 투여해 준 거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약하게 반응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기억 반응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감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감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점이 이런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이 결정됩니다. 백신이 필요한 원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백신 물질이 들어옵니다. 백신 물질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몸 안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왕좌왕해요. 우왕좌왕해서 얘네들이 이런 면역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정도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하게 돼요. 기억을 하게 돼서 다시 그런 백신과 똑같은 그런 물질이 들어오거나 혹은 그 백신의 타겟으로 하는 그 바이러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관심을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면역 물질들이 생기는 것도 아까는 뭐 한 2주 걸려서 2, 3주 걸려서 피크가 생겼다면은 여기는 한 일주일 내에 빨리 반응하죠. 빨리 반응하고 그리고 그 면역의 정도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백신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앞에 얘기했죠. B세포, 면역세포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항체들을 생성해냅니다. 항체들을 생성해내고 혹은 항체들을 생성해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항체들이 없어졌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빠르게 반응을 해서 이런 항체들을 형성을 해내고 이 항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서 달라붙어서 우리 몸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중증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게 코로나19 백신의 원리입니다.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은 몸 안에서는 그러면은 실제 세포 차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코로나19 사스코브트 코로나19 바이러스고요. 원인 바이러스고 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몸 안에 들어오면은 얘네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S단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S단백이 있고 이거는 사람 몸의 세포인데 사람 몸의 세포에는 AC2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얘랑 만나서 달라붙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이제 뭐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체내에 들어와서 막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감염되는 기전인데 백신이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백신을 맞게 되면은 아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항체가 달라붙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곳에 달라붙느냐면은 이 S단백 여기에 가서 항체가 달라붙습니다. 이 항체가 막 달라붙어서 우리 몸 안에 세포에 AC2 수용체라는 곳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줘요. 이게 코로나19 백신에 작용하는 원리고 그 다음에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입 예정인 백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뉴스를 막 많이 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백신을 만드는 플랫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백신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활성화 RNA 백신, 제조합 백신 이렇게 크게 세 종류고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무해한, 해롭지 않은 바이러스 껍데기를 빌렸어요. 바이러스 껍데기를 빌려서 그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유전자를 넣습니다. 전체 유전자를 다 넣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앞에서 얘기했죠. S단백이 중요한 건데 S단백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진 유전자를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인체 내에 투입하면은 이 유전 정보를 읽어서 우리의 몸 안에서는 S단백만을 형성해요. 바이러스 전체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S단백만을 형성해가지고 그 S단백에 대해서 우리 몸 안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면역 반응이 유지가 되는 거죠.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게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이런 원리를 이용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존슨앤존슨이라고도 하고 이런 얀센이라고도 하고, 요 두 가지 백신이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거고, 그다음에 RNA 백신은 이 껍데기가 없어요. 껍데기가 없이 그냥 그 단백질만을 형성할 수 있는 유전자만 이렇게 넣어주는 게 바로 RNA 백신인 거고, 거기에는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합 백신이라는 게 있는데, 제조합 백신은 이런 유전자를 넣지 않고 아까 S단백 있죠? 이 S단백을 아주 이름만 들어도 좀 고급진 기술인 나노파티클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래서 체내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게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노바백스 백신, 가장 최근에 합류했죠. 그래서 노바백스 백신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백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고, 그 5가지 중에서 백신을 만드는 플랫폼에 따라서 크게 3종류, 바이러스 벡터 백신, RNA 백신, 제조합 백신이 있고요. 개발국은 그러면 어디서 했느냐, 많이들 민감해 하시죠. 중국에서 만든 거 들어오는 거 아니냐 궁금해 하시는데, 중국에서는 만들어낸 거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고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영국과 미국에서 만들었고, 혹은 화이자 같은 경우는 독일이 같이 조인해서 만든 그런 백신이 들어오는 거고, 뭐 얼마나 들어오느냐, 우리나라에서 쭉 다 맞았을 때, 결국에는 다 들어온 거를 맞았을 때 6,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접종은 몇 번이나 해야 되느냐? 얀센 백신은 얘네만 특이하게 한 번만 맞으면 돼요.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나머지들은 다 2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 맞고 나서 3주 내지는 4주 있다가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얀센 백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백신에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으니까 백신이 그러면 각각 얼만큼 효과가 있느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화이자 백신은 이렇게 여기 빨갛게 해놨죠. 제가 95%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면 95%의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3상 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3상 임상 시험이라는 것은 1상, 2상 시험을 통해서 백신의 안정성과 어떤 면역원성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와 안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진 다음에 아주 대규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백신을 투여해서 효과를 보는 게 이제 3상 시험인데, 거의 뭐 양군 합치면은 400만 명 되죠. 4만 명 되죠. 4만 명의 환자들 정도를 가지고 양쪽을 똑같이 나눠요. 백신을 투여하는 사람, 그다음에 위약, 생리식염수나 혹은 다른 백신을 맞추는 이제 위약군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약 18,000명, 그다음에 위약을 맞은 사람 18,000명.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뭘 맞았는지도 모르고요. 준 사람도 누가 뭘 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약들을 투여했을 때 어느 정도 시기를 딱 쭉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딱 오픈을 해봤더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18,000명 중에서 백신을 맞았던 사람 중에서는 코로나가 걸린 게 8건이었고요. 백신 말고 위약을 맞았던 사람들은 162명이 걸렸어요.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95%가 백신 맞은 사람들은 질병이 95% 예방되더라. 이게 바로 95%의 효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더나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모더나 백신도 3상 임상 시험을 했더니 맞은 사람 중에서는 11명, 안 맞은 사람 중에서는 185명. 그래서 효과를 계산해 봤더니 94.1%의 효과를 나타내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조금 낮습니다. 70.4%의 효과를 가집니다. 70.4%의 효과를 가지는데, 근데 얘네가 조금 웃긴 게 처음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하면서 중간에 봤더니 원래는 정해진 용량이 스탠다드 도즈 정해진 용량이 주사 뭐 한 앰플이라고 했으면은 원래는 처음에 1차 때 한 앰플 맞고 2차 때 한 앰플 맞는 게 원래의 접종 계획인데 우연하게 처음에 절반만 로우 도즈 절반만 들어가고 두 번째는 정해진 용량인 원 앰플을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봤더니 90%의 효과가 나와요. 어떻게 적게 맞았는데 90%의 효과가 나오는지는 그거는 몰라요. 근데 봤더니 이 사람들은 90%의 효과가 나오더라.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하나하나 다 맞았던 사람들만 봤더니 62%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임상시험은 3상이긴 하지만 중간 분석 결과거든요. 그래서 전체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용량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겠지만 일단 최소한 한 70%는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얀센 백신은 이게 여기에는 잘렸는데 이게 잘린 게 아니고요. 제가 안 붙여놨는데 이게 1월 28일에 회사에 그 회사 정보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3상 임상 시험을 논문으로 내기 전에 회사에서 먼저 발표합니다. 그 발표 내용인데 얘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6%의 효과를 가집니다. 66%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질병을 중증으로 가는 데를 막아주는 데는 85%의 효과가 있더라. 셀트리온에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셀트리온이 얼마 전에 아주 운명의 날을 있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이 효과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던 날 중증을 막아주는데 약 한 30-40%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의 결과는 한 20% 정도인데 셀트리온 거는 한 30-40% 막아주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이거는 85%예요. 훨씬 더 대단한 수치죠.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66%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실망할 것은 없는 게 미국에서만 미국 환자들만 봤을 때는 72%의 효과가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했는데 미국이랑 아마 남아프리카가 사우스 아프리카가 포함됐는데 사우스 아프리카는 지금 변이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변이주라는 게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예전과는 다른 특성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우세해진 거예요. 그런 변이주가 있는 곳들이 남아프리카예요. 남아프리카, 브라질, 영국 이런 곳인데 남아프리카에는 이런 변이주가 있는데 얘네들까지 다 합쳤을 때는 66%예요. 근데 미국만 이런 변이주를 좀 배제하고 나니까 72%의 효과를 가지더라. 변이주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서 특성도 변화됐지만 이 백신에 대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실제로도 그래요. 최근 연구들이 변이주는 백신에 대해서 좀 효과가 떨어지더라. 그런 연구들이 지금 아주 정식 논문은 아니지만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일단 먼저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을 빼고 했더니 72% 효과를 가지더라. 우리나라에는 아직 변이주가 나온 게 있긴 있지만 그게 아주 막 널리 퍼지지는 않아서 우리나라에는 최소 이게 들어왔을 때는 지금 맞으면 72%의 효과는 가질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노바백스 백신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전체 89.3%의 효과를 가졌습니다. 89.3%의 효과를 가졌는데 얘네들이 이제 영국이랑 남아프리카 두 군데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영국은 영국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 변이주가 있습니다. 영국 변이주가 있고 남아프리카에는 또 남아프리카 변이주가 있는데요. 영국 변이주를 빼고 했더니 계산했더니 96.6% 제일 좋죠. 아까 화이자가 95%였는데 얘는 96.6%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영국 변이주에만 해당했더니 85%가 나왔어요. 근데 남아프리카 변이주를 했더니 60%의 효과를 가집니다.
뭐 이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영국 변이주는 조금 더 수월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아프리카 변이주는 조금 상대하기 까다롭겠구나 향후에도 그렇지만 남아프리카에도 한 60%에는 효과를 가지더라. 그게 바로 노바백스 백신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회사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은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다른 백신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국소 반응, 전신 반응, 신경계 이상 반응 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겠는데 국소 반응은 맞은 부위 당연히 아프고 그리고 그쪽으로 뭐 가렵거나 발적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맞은 날 혹은 맞은 다음 날 며칠 동안까지 몸살, 오한 그 다음에 근육통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신경계 이상 반응 뭐 여기 신경과 관련된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길리앙바레 신드롬과 같은 그런 신경계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김성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주 심각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다 대처 방법이 있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말고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도 있죠. 얼마 전에 많이 죽지 않았느냐, 백신 맞고 많이 죽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맞고서 29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29명을 자세히 다 들여다봤더니 해당 의학청에서 발표하기로는 한 13명 정도는 백신 부작용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왜냐? 병동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지금 계시기도 하겠지만 병동에서 보시면은 고령의 아주 쇠약한 노쇠한 분들은 조금만 열나도 선망 생기고 막 굉장히 뭐 호흡도 가빠지고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고령의 아주 쇠약한 사람들은 이 백신으로 인한 가벼운 접종 부작용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13명이 백신 부작용이 사망과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그러면은 시판되고 백신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런 부작용을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 그 전에 임상 시험할 때는 사망하는 것을 발견 못했느냐? 임상 시험할 때도 사망자가 있었거든요. 화이자 백신은 임상 시험하면서 전체 6명이 사망했어요. 6명이 사망했는데 근데 보시면은 아까 이게 백신 맞은 사람이라고 했죠. 이게 위약 투여군이고 백신 맞은 사람은 2명이 죽었는데 위약을 맞은 사람은 4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갖는 의미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노르웨이 케이스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위약을 맞춰놓고 그거를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 이렇게 비교할 대상을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백신이 사망을 높이지 않는다가 결론인 거죠. 모더나 백신에서도 사망자가 있었는데 총 사망자 5명이었는데 백신을 맞은 그룹은 2명이었고 위약을 맞은 그룹은 3명.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백신 때문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하실 수가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총 4명이 사망을 했는데 백신을 맞은 그룹은 1명,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이 3명인데 뭐 때문에 죽었느냐? 교통사고, 그 다음에 트라우마, 그리고 살인, 그리고 다른 원인인 곰팡이에 의한 폐렴. 전혀 백신이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쭉 지켜보다 보면은 몇몇 명 중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임상 시험이 주는 아주 유용한 정보죠. 그래서 안전성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코로나19 백신뿐만이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에는 이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국가에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라는 이런 제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기존의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코로나19 백신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생기면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김성렬 교수님께서 다시 아마 또 설명을 아마 주시겠죠. 네. 그러면 예방접종이 백신이 꼭 필요하느냐 그랬을 때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사항 두 가지가, 나는 이전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었는데 접종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런 사람들도 꼭 접종이 필요한 이유가 감염되었어도 재감염이 있을 수 있어요. 재감염이 있을 수 있어서 접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90% 이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 혹은 경증의 감염인데, 경증의 감염인 경우에는 몸 안에서 중화항체가 좀 더 적게 나오는, 항체가 적게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재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백신을 투여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중화항체 생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의 감염이었던 사람들은 이런 백신 접종을 통해서 다시 감염될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몇몇 분들 빼고서 젊고 건강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꼭 20, 30대 분들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가? 건강하고 젊은 성인에서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증의 경과를 미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감염이 되지 않음으로써 본인 가정에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어요. 가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병원 내에서도 그런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주 잘 설명하는 그림이 이건데, 내가 백신 접종을 하면서 내가 면역력을 획득을 하면은 우리 가정 내에 아직 백신이 소아에서는 아직 맞춰도 된다라는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하지 못한 소아나 혹은 임신한 것처럼 안 보이지만 임산부도 아직 맞아도 된다는 적극적인 권고는 없어요. 임산부나 그 다음에 뭐 기저질환이 있어서 맞기가 어려운 사람들, 노쇠한 이런 분들까지 나를 통해서 내가 감염되지 않음으로써 이분들까지 다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집단 면역, 군중 면역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고 건강하지만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몇 명이나 맞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이거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백신 공급 계획, 나는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하실 내용인데, 보시면은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게 해놨어요.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접종 순서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차례대로 접종을 할 것인데, 단 내가 어떤 백신을 맞을 것인가는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주는 대로 그렇게 맞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차례에 돌아왔는데 나 이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 안 맞을래, 그러면은 나는 이 순서가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 순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백신이 맞춰지는 것인가, 1분기 때 이제 당장 2월 말부터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요. 그리고 2분기 때 얀센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3분기, 2, 3분기 때부터 RNA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1분기 때는 어떤 백신을 누가 맞느냐? 1분기 때는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 굉장히 노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질병이 중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먼저 맞을 거고, 의료진들 중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이런 분들이 주로 맞게 될 겁니다. 주로 맞게 될 거고, 우리와 같은 일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은
2분기 때 맞게 될 겁니다. 2분기 때 맞게 될 건데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혹은 얀센 백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맞게 될 겁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 플랫폼의 백신이 들어오는데 바이러스 벡터 백신, 유전자 백신, 그다음에 재조합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효과는 한 66에서 95% 정도 확인이 되었는데 백신을 허가해주는 기준이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에 허가해준 기준이 50%거든요. 다 그거는 충족한 백신들이고 효과가 입증된 백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백신들 하나 뭐 빠지지는 않아요. 효과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관련돼서 안전성, 부작용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실들 있죠. 그 사실에 기반해서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맞아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서 이제 유행을 차단을 하려면은 질질 끊는 게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높은 백신 접종률을 통해서 높은 면역력에 도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남아프리카와 같은 변이주가 생깁니다. 질질 끌수록 바이러스는 한 100번 카피할 때마다 100번 증식할 때마다 변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바이러스들은 계속 증식을 하면서 변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점점 변이가 생기겠죠. 근데 누구는 백신을 맞고 누구는 안 맞았어요. 그리고 혹은 누구는 처음 한 번 맞고 나 힘드니까 다음번에 안 맞을래 그래서 면역력이 잘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도 이런 면역 기전을 자기가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점점 바이러스는 진화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아주 높은 접종률을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그런 변이주로부터 다시 걱정하는 그런 시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병원에서는 가장 큰 예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감염관리실, 이제 저희 실장님부터 통해서 박윤수 실장님부터 해서 여기 최준식 교수님, 그다음에 감염관리실 직원분들 모두가 저희가 지금 몇 퍼센트 효과를 가졌는지 봤더니요, 병원에 감염자가 들어와서 2차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100%예요. 그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만든 아주 큰 돈을 들여서 만든 백신이 96%까지 나오는데 저희는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염관리실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김성렬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셨을 것 같은데 최대한 좀 간단히 또 김영찬 교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진행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백신 부작용 관련해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백신의 일반적인 부작용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열이 조금 미열이 발생할 수가 있고 피로라든지 구역, 근육통, 통증이나 부종,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반응들은 앞에서 그 말씀해 주시는 그런 처음에 백신이 몸에 투여되고 나서 몸에서 어떤 그런 항체를 생성하는 그런 면역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몸에서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어떻게 걱정하실 것은 아닌 게 내가 지금 그런 항체가 생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2-3일 정도면은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리고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 물론 뭐 신경계 부작용도 있지만은 뭐 또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아나필락시스라는 부작용입니다. 아나필락시스라는 그런 반응은 외부의 어떤 항체, 어떤 물질이든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기는데 그 중에는 어떤 면역 반응은 어떤 알레르기 관련된 어떤 면역 반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 관련된 것이 이 B셀인데 B셀에서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물질을 생성해서 다음에 이제 그 물질이 들어오면은 결합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물질은 우리 몸에 있는 마스트셀 혹은 베이조필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에 부착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음에 다시 그런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물질은 미리 만들어 놓은 열쇠인 이뮤노글로불린 E와 결합해서 이
마스셀 내부에 있는 히스타민을 바깥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딜라테이션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안에 있는 그런 퍼미어빌리티라고 해가지고 혈관의 안에 있는 물 같은 우리 뭐 체액 같은 것들이 바깥쪽으로 방출되게 되죠. 그러면서 부종이 생기고 붉게 변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나필락시스라는 이런 반응은 기존에 이제 어떤 이 외부의 물질이 들어와서 이 B셀이 거기에 대한 이뮤노글로불린 E를 만드는 과정인 이런 과정을 감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작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형성되어 있는 이런 세포에 어떤 외부에 이 물질 A라고 했을 때 B라는 다른 물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간혹 이제 우리 몸의 그 세포가 열쇠 구조가 비슷하면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이런 이뮤노글로불린 E가 아니더라도 이 세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전에 어떤 감작이라는 이전에 한 번에 이런 노출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이렇게 피부나 점막에서는 어떤 붉게 보이는, 제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지가 않는군요. 하여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피부에는 이렇게 발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호흡기 쪽에는 콧물 기침, 이렇게 천명음이라 그래서 쌕쌕거리는 소리, 뭐 호흡곤란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위장관에서는 구역구토, 설사, 복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계통으로는 뭐 창백, 가슴 통증, 심한 뭐 발한이나 저혈압, 그리고 심하면은 심정지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아나필락시스라는 현상이고, 이 세포들이 전신에서 이런 마스 세포가 동시에 이제 탈감작 현상을 그러니까 디그래뉼레이션, 안에 있는 물질 바깥쪽으로 빼는 게 전신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종류를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그 백신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현재 사실 이게 백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삼상 연구가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뭐 기본적인 부작용은 어떻게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사실은 전 세계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뭐 계속 부작용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뭐 삼상 위주로 부작용을 좀 말씀드리면, 모더나 삼상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게 로컬 부작용,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시스테믹 전신 부작용이고, 로컬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의 경우에는 통증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를 1, 2, 3, 4까지 구분을 하는데, 그레이드 3에 해당하는 어떤 생활에 제한이 있을 정도의 통증은 아주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별 문제는 없었고,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의 케이스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좀 주요한 것 같고, 국소적으로는요 좀 빨갛게 된다거나 조금 붓고 주변에 림프절이 붓는 그런 경우들이 드물게 조금 나타났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신 부작용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맞았을 때 조금 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통, 그리고 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앞에 두 개가 이 플라시보고 뒤쪽이 이제 약을 투여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근육통도 조금 생기고 관절통, 일반적인, 그러니까 다른 기존에 있던 백신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작용들이. 그리고 뭐 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알러지 반응 같은 경우는 계속 수집하고 있는 어떤 최신 1월달 기준의 어떤 결과인데요.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400만 명 투여한 상황에서 약 10명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100만 명당으로 치면 2.5명입니다. 좀 특이한 거는 모두 여성에서만 발생을 했고, 90%는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에서 나타났습니다. 50%는 다른 백신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전혀 병력이 없는데 아나필락시스가 생긴 경우는 400만 명 중에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 보시면은 100만 명당 2.5명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여성이라서 어떤 위험 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걱정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여성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0%는 알레르기 병력이므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100만 명당 2.5명에서 발생한다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실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서 조금이라도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어떤 아나필락시스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심할 수 있는 알러지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43명인데 이거 퍼센티지로 치면 0.001%입니다. 굉장히 드물다는 거고, 화이자 3상 부작용도 보시면은 이쪽이 로컬 부작용 쪽, 왼쪽이 로컬 부작용 쪽이고 오른쪽이 시스테믹 부작용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제일 가장 위에 있는 거는 16세에서 55세, 그리고 두 번째 줄은 16세에서 55세 두 번째 도즈, 세 번째는 55세 이상의 첫 번째 도즈고, 네 번째 줄은 이제 55세 이상의 두 번째 도즈에 대한 결과인데요. 저도 좀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제가 이렇게 아래에 써놨습니다. 통증이 조금 화이자도 많이 나타났던 것 같고, 발적이나 부적은 좀 드물었고요. 그리고 전신 반응으로는 피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죠. 두통, 그리고 떨림, 칠림 같은 거, 근육통, 관절통, 역시나 다른 어떤 기존의 백시네이션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부작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떤 시비한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뭐 며칠 내에 호전되는 정도의 그런 부작용이었습니다. 화이자의 알러지 반응 같은 경우는 아나필락시스는 180만 명 중에 10명, 100만 명당 한 11명. 그래서 모더나보다는 조금 많이 더 발생했던 걸로 나타났고, 역시 그런데 여기서도 여성에서 주로 나타났었습니다. 90% 여성, 81% 알레르기 병력, 50%는 다른 백신 알러지, 그리고 특별한 병력이 없는 4명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외의 알러지 반응은 0.0046%, 굉장히 하여튼 드문 반응이라고, 역시 조금 높지만 상대적으로는 높지만 굉장히 드물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3상 부작용 같은 경우는 앞에 논문들하고 조금 이제 잡지가 좀 달라서 약간 정리가 좀 다르게 돼 있었는데, 간단하게 여기서는 기본적인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냥 굿 세이프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별다른 어떤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심각하게 좀 관심 있는 부작용들 위주로 여기서는 정리가 돼 있었는데, 아나필락시스는 한 건 정도 있었고, 다른 부작용들은 오히려 대조그룹에서 더 많아서 특별하게 의미 있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 백신 말씀드린 것 대부분 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얀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주 말에 좀 가까울 때 결과가 간단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현재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그 노란 줄을 보시면 하여튼 뭐 특별한 부작용은 아직 이제 별거는 없었다는 거고, 좀 9%에서 조금 열이 좀 가볍게 좀 났었던 거가 좀 어떤 좀 관심 있게만 볼 정도고, 나머지는 별게 없었다라고 했고, 노바백스도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하게 정리는 안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 밑에 줄을 보시면은 뭐 세이프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겠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많이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인플루엔자 백신은 100만 명당 한 1.35명에서 아나필락시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100만 명만 지금까지 맞은 게 아니고 굉장히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을 텐데, 사실 모더나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1:1 비교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더 쌓이다 보면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더나가 100만 명당 2.5명, 얀센은 한 2만 명 정도 지금 실험군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드문 그런 경우라고, 굉장히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굉장히 드물고, 인플루엔자 백신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접종 전에 주의사항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다른 백신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알러지 병력이 있으면 꼭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겠죠. 근데 여기서도 자기들도 좀 자신이 없는지 주치의와 상의하라고, 주치의가 사실 전국 지금 전 세계 이런 케이스가 몇 건이 없는데 주치의와 상의한다고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치의랑 상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른 내용을 조금 보니까 뭐 주의는 해야겠지만은 꼭 안 맞을 건 아니다, 이제 그 정도로 CDC, 미국 CDC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아나필락시스라는 이런 굉장히 어떤 위험한 반응은 기존의 그 물질에 대해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사실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사실 이제 최초로 어떤 상용화된 백신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 백신에 대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기 때문에, 다른 백신에 대해서 백신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화이자, 모더나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티카나 얀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전에 다른 백신에 문제가 있었다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백신하고 무관한 알러지 병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뭐 그 물질이 백신하고 같은 성분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라면은 얘기가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하도록 그렇게 CDC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주의를 요하고 있는 거는 지금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그런 물질입니다. 거기에 대해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mRNA 백신을 맞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솔베이트라는 거는 아스트라제네티카 백신에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백신을 접종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나
폴리솔베이트에 대해서 내가 알러지가 있는지 사실은 100%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물질은 뭐냐면 의약품이나 화학품, 화장품, 음식의 첨가물로 사용하는 물질인데 결국에 이제 약재에 결합해서 약재 분해를 느리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mRNA 백신에 그 코팅되고 있는 그 코팅을 뭔가 이렇게 강하게 해서 우리 몸 안으로 잘 주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코비드 mRNA 백신에 사용하는 게 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사용하는 건 이 폴리소베이트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여기에 대한 알러지는 최근에 좀 관심을 좀 이렇게 의료계에서 좀 갖게 된 그런 물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유럽 아나필락시스 레지스트리에서는 이 8,000건 케이스의 아나필락시스 중에서 3건만 이 피지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떤 드문 원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알러지가 있던 거를 사실은 의료진들이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뭐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PEG라는 물질은 우리 피하 주사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굉장히 여기저기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공통점이 없는 여러 가지 약재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도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사실 여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런 그런 알러지 병력이 있으면은 주사를 맞기 전에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접종을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거를 이제 의료진에게 저희 주사를 맞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접종 후에 주의할 사항은 30분간 잘 경과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여튼 뭐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86%가 다 뭔가 30분 이내에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나필락시스가 지금 뭐 몇 건이 생겼는데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가 굉장히 어떤 위험한 반응이긴 하고 간혹 가다가 사망자가 있는 어떤 증상이긴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 어떤 즉각적인 처치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호전이 또 빨리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만약에 내가 좀 어떤 벼락 맞을 확률로 이렇게 아나필락시스가 생긴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나필락시스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전신에 어떤 이런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나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혹은 혈압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아나필락시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는 사실 최근에는 기준이 오른쪽으로 바뀌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중에 2가지 해당하는 걸 아나필락시스로 한다라고 이전에 그랬었는데요. 피부 증상이 있거나 혹은 호흡기 증상, 혈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위장관 증상 이것 중에 2개가 있으면 아나필락시스라고 한다. 그리고 이미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이라 알러지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 물질이 재투여된 이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 아나필락시스를 한다라고 이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호흡기라든지 혈압의 어떤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어떤 알러지 증상이 있으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아나필락시스라고 하고 혹은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떤 심혈관 증상이 생기면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아나필락시스라는 걸 빨리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면 되는데요. 아나필락시스 조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0.3ml, 성인에서 0.5ml를 이 사이의 엔테로라테랄 사이드에다가 IM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에피네프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조금 접하고 보통은 이제 어레스트 상황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뭔가 위험하고 굉장히 어떤 치명적인 약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기 알레르기 내과에서는 두드러기 환자한테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어찌 보면은 별게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물론 이게 굉장히 어떤 심혈관에 영향을 크게 주는 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IM으로 쓰는 이유가 IV로 쓰게 되면은 심혈관계에 어떤 직접적으로 무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IM으로 쓰는데 이 장소를 잘 택해야 되는 게 이 어깨라든지 이런 데 IM으로 쓰게 되면은 이 모세혈관이 상대적으로 막 수축을 하면서 흡수가 되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이의 엔테로라테랄 사이드에다가 에피네프린 저희 거 그 긴급 그 세트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뜯어가지고 0.5ml 성인에서 0.5ml를 IM으로 주고 5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IV로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뭔가 이제 뭔가 저희 쪽에 연락이 가서 저희들이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급할 때는 에피네프린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고 뭐 다른 샥에 대한 메니지처럼 혈압을 조금 이제 다리를 올려주고 산소를 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떤 수분이 밖으로 혈관 밖으로 빠져나갔을 거기 때문에 수액 공급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되면은 코드 블루를 울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레스트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처치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